자, 헤어진 전 여자친구의 집을 찾아가 살인을 저지르는 사건이 또 발생했습니다. 20대 남성 이모 씨가 헤어진 전 여자친구 집에 찾아가서 이번 범행으로 전 여자친구의 어머니를 숨지게 하고 10대 남동생도 중태에 빠뜨렸습니다. 특히 범행이 일어나기 나흘 전에도 이 씨의 납치와 감금 그리고 폭행이 있었고요. 경찰은 이 A 씨를 긴급 신변보호 대상자로 등록을 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이 참극을 막지 못했습니다. 자, 범행 사흘 전에 감금과 납치가 있었고 또 이에 대한 신고가 있었는데 경찰은 왜 이 가해자 이 씨를 체포하지 않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리고 경찰의 수사가 사흘 동안이나 지지부진하거나 아무 조치가 없는 이 동안에 이 씨는요, 이 흥신소를 통해서 주소까지 찾아내고 흉기를 추가로 구매하는 등 치밀한 준비를 하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을 따져봤을 때 보복 범죄로 볼 수 있는 충분한 정황이라고 한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 단계에서는 살인죄로 들여다보고 있는데 살인죄는 5년 이상 사형 무기의 선고가 가능한 범죄이고 보복살인은 가중처벌돼서 10년 이상 사형 무기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여러 정황상 흉기를 미리 준비하고 흥신소를 통해서 이 피해 여성이 가족들과 사는 집을 아주 어렵게 알아냈고 또 이 부분과 관련해서 가족들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라 나는 뭐 가족들에 대해선 살해 의도가 없었다는 식으로 즉흥적이고 우발적으로 이뤄진 범행이라는 점을 항변하고 싶어 하는 것 같은데 이런 여러 정황들을 종합적으로 파악하고 이 집에 또 들어가게 될 때에는 한동안 집 주위를 맴돌면서 이 사람들이 이 출입번호, 비밀번호를 뭘 누르고 들어가는지까지 알아낸 채 이 범행에 이르게 됐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가족들과 이 피해 여성이 종전에도 이런 스토킹 그리고 어떤 가해 행위에 대해서 경찰에 신고를 한 부분에 대해서 보복적인 감정으로 이런 중대 흉악범죄를 저질렀다고 충분히 판단할 수 있어 보입니다. 처음에는 우발적이었다라고 주장을 했지만 이 씨의 영장 실질 심사는 불과 20분 만에 끝났습니다. 침묵으로 일관하던 이 씨는요, 보복 살인이 맞느냐라는 질문에 죄송하다라는 짧은 답변을 남겼습니다. 집은 어떻게 하고 찾아가신 거예요? 문은 어떻게 열고 들어가셨어요? 피해자 휴대폰 본인이 부수신 거예요? 범행 나흘 전에 무슨 일로 신고당했던 겁니까? 보복살인 맞나요? 죄송합니다. 흉기는 왜 먼저 준비하셨던 겁니까? 범행 언제부터 계획하신 거예요? 여성을 살해하려고 보복살인 맞죠? 자, 그러니까 지난 6일에 납치와 감금이 있었고 이에 대해서 이 피해자 여성과 피해 여성과 가족이 경찰에 신고를 했습니다. 자, 그러자 이 신고한 데 대한 앙심을 품고 보복살인을 한 것이다. 이렇게 충분히 볼 수 있는 정황이 나온 건데 그렇다면 납치와 감금, 폭행 이 신고가 있었을 때 아니 이 씨를 체포했더라면 이런 끔찍한 일은 생기지 않았을 거 아닙니까? 당연하죠. 제가 왜 그러지 않았는지 참 궁금한데 왜냐하면 그냥 단순 폭행이 아니고요. 네. 무려 주먹으로 20, 30대를 때렸습니다. 어허. 그래서 고막이 찢어지고 그다음에 치아가 흔들거리고 아니 근데 왜 체포가 안 됐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도 궁금합니다. 눈자 위에 푸른 멍이 있었고 이 정도면은 그냥 때린 정도가 아니거든요. 엄청난 폭행이거든요. 그런데도 왜 바로 체포, 긴급 체포도 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왜 안 했을까 물어보니까 이게 남녀간이 사귈 때 그리고 곧 결혼한다. 우리 결혼하다 보니까 좀 의견 다툼이 있었다. 이런 식으로 진술을 하잖아요. 아니 결혼하면 때려도 됩니까? 말이 안 되죠. 되죠. 당연히 말이 안 되죠. 그런 얘기를 하면은 경찰이 그럼 구속영장 하면 기각되는 거 아니야? 그냥 그러면 불구속으로 하자. 이런 생각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문제예요. 즉 다시 말하면은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피해자 같은 경우는 잘못하면은 자기 자신의 목숨이 잘못하면 위험에 처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들은 이런 연인 간의 폭행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 사이의 폭행보다도 배나 그거를 완화된 방법으로 처리한다는 그런 관행이 가장 큰 문제라고 지금 보겠습니다. 네. 자, 연인들 간의 이런 폭행을 바라보는 경찰의 시각도 굉장히 빨리 개선이 되고 뭔가 조치가 취해져야 되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데 자신을 신고한 데 대한 보복 범죄일 가능성이 매우 큰 지금 상황인 것 같습니다. 한순간에 아내를 잃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어린 아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이 가장은요.
체포만 빨리 했어도 가정이 파괴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범행을 막을 수 있는 기회가 분명히 한두 번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자, 이번에도 역시 충분히 막을 수 있는 범죄였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특히 범행 4일 전부터 이번 사건에 개입된 경찰서만 4곳이나 됐지만 그 4곳 모두 범행을 막지 못했습니다. 오랜 스토킹 끝에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김병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한 달도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사건이 또 발생했고 또 경찰의 대응이 아쉬웠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뿐만 아닙니다. 피해자 가족 보호에 대한 경찰 내규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경찰은 2014년에 일찍이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인 그리고 가족과 동거인에 대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소속 경찰관이 어떤 안전보호를 위한 조치를 해야 된다라는 내규를 만들어 두고 있었습니다. 네. 그런데 이런 내규만 만들어 놓으면 뭐합니까? 실질적인 조치를 해야 되는데 네. 특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가족이 신고를 했기 때문에 피해자뿐만 아니라 신고를 한 가족을 대상으로도 보복 범죄가 일어난 거라는 걸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네. 최소한 주의를 기울였었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경찰서 4곳이나 어떤 관여를 했지만 실질적으로 가족들을 챙겨야겠다라는 판단은 아무도 못했던 걸로 그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그게 바로 경찰이 전체가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는 얘기 아닌가요? 그렇죠. 지금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요. 경찰서 사이에 공조가 안 됐다는 겁니다. 아하. 지금 가해자는 충남 천안에 살죠. 피해자는 서울 송파에 삽니다. 그리고 납치, 감금, 성폭행은 대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신고는 또 서울의 다른 경찰서로 갔어요. 그렇다면은 그리고 스마트워치를 또 그 지구방에서 또 다른 경찰서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그런 경찰서들이 서로 합동으로 연계를 해가지고 네. 어떻게 하면 이 피해자가 목숨이 잘못하면 어떻게 보면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스마트워치를 준 이유도 그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공조를 해야죠. 근데 그런 것들을 안 하고 내 일만 했다 하고 그냥 넘기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이게 가장 큰 문제예요. 알겠습니다. 자, 저희가 준비한 Q&A 코너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다음 순서로 계속 코너 진행하겠습니다.